먼저 준법에 정해있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은 악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선인을 악인으로부터 지키는 것, 즉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의미는 제일 밑에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인간 삶의 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의식주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영화인 코난 혹시 보셨어요? 좀 된 영화인데. 자, 이 영화를 보면 자원이나 땅이나 또 종족 번식에 필요한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고 쫓고 숨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이 없고 또 그러한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부족들 간에 통일된 국가와 정부가 없어서죠. 그래서 법과 규칙이란 인간 삶의 기초, 즉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 즉 뿌리라는 것입니다. 도덕심리학자인 로런스 콜버그는 인간 도덕의 시대적, 연령적 발달 단계를 6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잘못하면 엄마에게서 한 대 맞을 게 무서워서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2단계는 공동체에 어떻게 비춰질지가 기준입니다. 즉 아이들 사이에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소외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의 단계라는 것이죠. 3단계는 일반적인 윤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윤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 꼭 성문법이 없어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죠. 도둑질은 하면 안 되고 남의 밭에 들어가 수박소리 하는 것 또는 남의 집 닭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또 수확할 때는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두레나 품앗이 같은 거 있죠. 또 마을의 행사 즉 경조사에는 참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반적인 윤리들이 있죠. 하지만 법과 질서라는 것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에 있어서는 각 공동체의 이익에 따른 윤리적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체 사회법에 위배되는 행동도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법,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성문화된 법규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므로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3단계의 허점인 일반적 윤리를 따르다가 성문화된 법이 없기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점이 커버가 되죠. 즉 자신의 이익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보통 우리 성인들의 평균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5단계, 6단계는 도덕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들로 발전하기 위한 지향성을 가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래 보면 5단계는 인간의 기본 원리, 즉 도리에 따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즉 법이 우리 몸 안에 배어져서 이제는 법이 없어도 지킬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래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개인 도덕과 사회윤리가 일치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부터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6단계는 인간 존중에 바탕한 보편적 선에 따름 괄호 안에 의무론적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트가 주장한 의무론적 윤리에서 인간 이성은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보편적 선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정언명령 기억나죠? 인간의 몸에 완전히 배어들고 스며들어서 인간 본성처럼 합일 상태가 되어 있는 법 플러스 절대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이 합쳐져서 가장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최소한 4단계 빨간색으로 해놨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단계 정도는 되어야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민주사회 얘기를 하느냐면요. 민주사회라는 것 자체가 자유와 소통을 통해서 개인 경쟁력을 인정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잖아요. 공산사회는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고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정도의 통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만약에 그런 정도의 통제를 한다면 이미 민주사회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스스로들 알아서 법을 지키는 단계, 즉 네 번째 단계 법과 질서를 스스로 알아서 준수할 정도는 돼야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힘들다면 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7번. 다음 중 준법의 의미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법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위하여 존재한다. 2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의 3단계와 관련된다. 3번. 인간의 의식주를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이다.
4번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민주적인 사회 운영에 있어 4단계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최소한의 도덕 수준이 요구가 된다고 했죠.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배웠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4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윤 추구, 두 번째는 법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윤리보다 이윤을 더 중요시하는 1차적인 책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법망을 피해서 비윤리적인 이윤 추구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했죠. 또 마지막 4단계는 자선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3, 4단계를 이윤보다 윤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죠. 자, 이때 도덕 발달의 4단계, 즉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 대표적 신뢰가 바로 나이키 딜레마입니다. 1996년에 미국 라이프지 유월호에 12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에 납품되는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동 노동 착취 관련 기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나이키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아동 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보도들을 하자 각 단체들과 소비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축구공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나이키 브랜드의 주가는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런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아동 노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키는 생산과 이윤 추구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저개발 국가의 아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그러한 저개발 국가의 아동 착취법을 이용을 한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나이키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윤리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윤리의 회색지대, 즉 Gray Areas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현재 실행되는 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또는 기업이 윤리의 회색지대를 자각하고 찾고 법을 수정하고 또한 법으로 충분치 않은 부분을 윤리로 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8번.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의 란 법망을 피해 비윤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뜻한다. 자, 직장 예절 보기 전에 예절의 정의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예절의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악수를 잘 하나요? 안 하죠?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 여성이 남성과 악수를 잘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또는 요즘 스승님, 선생님 앞에서 절하는 사람 드물죠. 근데 옛날엔 스승님하고 절을 했었죠. 또한 전화 예절이 있는데 예전에는 전화 자체도 없었죠. 소통 형식 자체가 변화를 하고 그에 따른 예절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카톡 예절, 이메일 예절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밑에 법이나 집단에 의해 강요되는 행동 규범은 아닌데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외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절과 윤리의 비교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예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를 받은 집단이 한 개인을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인사를 잘 하지 않았는데 거만하다고 오해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절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뷰 퀴즈 19번. 다음 예절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인간관계에 있어 연령과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 2번.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3번.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예절 형식에 있어 변화는 없다. 4번. 예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공동체 내에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만약 나 혼자만 산다면 과연 윤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윤리는 타인을 위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절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데 인사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윤리는 또한 예절은 남을 위한 개념, 즉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하철을 탔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쫙 벌려서 앉아있어요. 말 그대로 쩍벌남, 예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리가 좁아진 옆의 사람들, 또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게다가 그것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생각하자면, 그 쩍벌남의 무례함은 예절에서 나아가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절이 윤리와 동일시되는 그런 시점이죠. 또는 새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범죄라고 하지는 않죠. 교양이 없다, 예절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새치기를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절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절을 모르고 예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예절은 둘 다 상호주의 관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건대 예절과 윤리는 남을 위한 개념입니다.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타인의 예절 없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이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와 예절이 상호주의 관계성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예절을 지키지 못해서 윤리적이지 않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수줍어해서 부끄러워해서 모르는 사람 또는 몇 번밖에 보지 않은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타입인데, 그 사람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했다 쳐봅시다. 물론 그 사람이 편협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가 인사를 받지 못해 기분이 나빴다 하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 나쁜 거니까 일단은 피해를 끼쳤다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억울하겠죠. 남한테 비윤리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고 행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이익이나 오해는 받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절의 윤리적 바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고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인데 인사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내가 느끼기에 좀 섭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로 남한테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서 또는 선천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빼야겠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이런 윤리적인 원칙이 황금률이죠. 이러한 황금률의 원칙이 윤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절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0번. 다음 예절과 윤리의 비교에 있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윤리와는 관련이 없다. 2번. 윤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나 예절은 타인을 위한 개념이다. 3번. 황금률은 윤리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예절에 있어서는 통용이 되기 힘들다. 4번. 예절이 없는 것이 비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자, 이번 슬라이드 내용 집중을 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에 의해 사물과 구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들은 즉자 존재라고 했고, 그에 반해서 인간은 대자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자 존재라는 것은 마치 나무나 바위처럼 존재 그 자체가 본질이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본질이 나무, 바위 이렇게 정해져 있기에 그 본질성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즉자 존재들은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완성된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은 돌일 뿐이잖아요.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르트르는 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이 또는 어떤 조물주가 내가 인간을 이러이러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또는 인간의 본질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딱 정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식의 본질은 무라고 하였습니다. 없을 무자죠. 마치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상태의 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성질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로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함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구는 자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죠. 뭔가를 채워 나가려고 하는 자유에 바탕한 존재적인 추구. 그것이 즉자 존재인 사물과 대자 존재인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성과 대립을 통해 자신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 자, 이것이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면서 본질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대자적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은 자유에 기초하여 개인의 본질을 구축해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부부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배웠을 때 인격적으로 성장함에 있어 타인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관계성을 가질 때 그 관계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한다고 했죠. 이렇게 인간 내적 존재성의 결핍을 메우기 위하여, 즉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성을 택하거나 추구할 때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 또한 자유에 기초해서 개인의 본질을 구축해가는 행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고 구속하고 이용하고 집착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 인격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마틴 부버와 사르트르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예절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닌 자유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성적 언어나 행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대상이 아닌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강제적이었나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행위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일 경우 그것은 상대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선택을 한 거죠. 괄호 안에 자유의 침해 이렇게 돼 있죠. 즉 사랑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육체적 행위는 양쪽의 자유에 바탕한 대상 선택적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며 쌍방간 자유와 선택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사물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자유인데 이러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르트르의 철학에 있어 자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르트르에 있어 자유란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관계성 그리고 관계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죠. 또한 이러한 자유는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예전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배웠죠. 칸트에 있어서 자유란 정언 명령을 행하려는 선한 의지 자체가 자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거나 또는 피곤해서 쉬는 것을 엄밀하게 말해서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인간의 육체가 요구하는 쾌락을 따르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성적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의견에 관계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방종인 것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쾌락을 따르는 행위가 아닌 보편적 선에 따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자유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즉, 자유는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기 위한 투쟁과 의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자체가 선한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성선 쪽에 위치하는 계몽주의 철학자이죠. 그러기에 성예절에 있어 칸트의 자유 개념은 사랑에 있어 대상이나 행위를 선택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선한 의지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성숙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인간 존엄성을 극대화했던 철학자였죠. 밑에 읽어보면 그는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 보지 말고 한결같이 목적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했죠. 즉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1번. 철학자들은 성폭력의 비윤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괄호에 알맞은 이름을 적어 넣으시오. 1번. 사랑의 본질을 자유의 개념을 통해 제시한 철학자는 이다. 2번. 계몽주의 철학자인 는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 보지 말고 한결같이 목적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행위를 하라고 말하였다. 성예절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별이나 육체적 행위에 관련된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절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성희롱이니 성추행 또는 성폭행 등을 포괄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법률적 기준은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접근했느냐 보다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속한 직장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피해자가 이 행위가 과연 성폭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애매하다면 조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성폭력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 물리적으로 밀려서 접촉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과정이 시작되기에 무엇보다 신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반복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모른 척하거나 숨기면 안 되겠죠. 직장에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조치나 반응이 없는 것이 오히려 상대편에 있어서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여져서 더 심각한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면 직장 내 세 가지 성수칙이 나와 있죠. 이 수칙들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대방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요즘 걸크러쉬니 뭐니 하면서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성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육체적 특징에 따른 역할성이 대체적으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봐서 평등이 아니죠. 여성은 매달 생리가 있고요. 그 기간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죠. 또한 임신 중에는 과한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신생아를 육아할 때는 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직장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의 육체는 뼈대라든지 근육이 남성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한 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뭐 그런 여성도 있고요. 그러나 대체로 노력을 해도 남성과 육체적으로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또 남성이 강한 힘으로 성폭력을 행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치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힘든 연약한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또한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보다 힘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남성은 육체적 능력에 있어 여성보다 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단순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저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세함은 떨어질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욕구 해소에 있어서 여성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성윤리적인 면에 있어 성폭력이나 범죄에 빠질 가망성이 여성보다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어차피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하고 직장생활 내에서도 자신의 장점만큼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업무를 수행해내는 만큼 인정받게 되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생활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쪽 성에만 지나치게 권리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불평등 등을 바로잡고 싶을 때 여성이나 남성은 각자의 성에 대한 인식을 재자각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다시 말하건대
만약 한쪽 성에 대하여 성차별적인 발언과 성희롱적인 발언이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직장의 운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관하게 되면 나가서 성폭력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직장 내 성수칙 마지막 세 번째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의 틀을 벗어나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노력해야 하는 문제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 못지않은 사회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남성은 조직사회에서 여성이 꼭 필요한 동등하고 섬세한 인력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서로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동등한 상호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 간의 바람직한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상생관계를 지향한다면 저절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2번. 다음 성예절의 의미와 중요성에 있어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언행은 상대방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2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직장의 조직 체계를 개선하면 성폭력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3번. 성폭력 기준에 있어 피해자의 느낌보다는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4번. 직장 내 성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 직장에 해를 끼치지 않기에 얼마든지 빈번하게 운영진에게 성폭력 신고를 해도 된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사이버 성범죄,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 기회에 각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모든 성에 관련된 범죄들을 포괄적으로 칭하는 단어가 바로 성폭력입니다. 그 아래 보면 성희롱이 있는데요. 의미를 보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서로 구분이 약간 모호함이 있는데 보통은 신체 접촉이 가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나 성차별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 또 직장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성희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희롱의 경우 신체 접촉에 해당하는 물리적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사소송보다는 노동법이나 모욕죄 등을 통해서 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노리고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내려서 형을 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성폭행이 있죠. 성폭행은 강간 또는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마침 오늘 올라온 인터넷에 좀 신기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든 뒤에 강간당하고 싶은데 상황극에 참여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사실로 믿은 39세 오모 씨에게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줘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간접 강간인 거죠. 참 성범죄도 창의적으로 진화하네요. 어쨌든 이 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또한 실제 강간범 O 씨는 13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현재 지금 변호사 대동하고 항소 중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강간이나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행은 높은 형량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 이 앱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되죠.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고요. 교육 관련 직장에 취직하거나 도심에서 직장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에서 사이버라는 가상 공간 내에서 익명성으로 행해지는 사이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낳고 있죠. 우리가 보건과제의 한 항목으로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사이버 성범죄 정의와 의미, 또 그 성립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성범죄 정의는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몰카, 해킹 등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 남성 화장실이나 옷 갈아입는 락커 같은데 몰카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다가 그렇게 습득된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 또는 이성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의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것, 또 해킹을 통해서 PC나 핸드폰에 들어있는 타인의 영상을 유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는 타인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사진, 괄호 안에 합성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연예인이나 아는 여자, 아는 남자 얼굴만 떼다가 나체 사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불법이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 그것도 고소각입니다. 댓글에 SNS 답변으로 쪽지로 성추행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몇백만원 벌금 물 수 있습니다. 또 징역도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 부위 찍어서 타인에게 보냈다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사 서로가 즐겼다 하더라도 한쪽이 고소를 하게 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성적 발언을 하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부모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징역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 계정 사용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밑에 보면 SNS 성적인 답변만으로도 증거가 제시가 되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올린 사람이 댓글을 지워도 사이버 경찰이 지운 걸 다 복원을 시키죠. 그래서 사이버 스토킹을 당할 경우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도둑맞거나 실제적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더라도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심리적인 폭력은 심각한 것입니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죠.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자아를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이 불법으로 유포된 상태라면 어차피 피해는 입을 만큼 입었으니 시원하게 고소해서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전자발찌를 차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숨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IT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사회에 있어 사이버 성범죄들에 대한 법이 체계가 잡히고 수정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뷰 퀴즈 23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은 포괄적 의미로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대부분의 성 관련 범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성희롱 중 직장 내 성희롱의 4가지 성립 요건입니다. 즉, 직장 내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이죠.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직장 상사를 비롯 동료 근로자와 부하 직원 등 직장 내의 모든 인원을 말하고요. 하지만 직장 내의 성희롱이기 때문에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간주할 때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나에게 성희롱을 했다 치면 상사와 동료 직원 등이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운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이 심하거나 성추행까지 갔다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요건에 있어서도 직장 내 모든 인원이 해당이 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직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채용 과정 중 행해진 성희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희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업무 관련으로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성희롱이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희롱이죠. 성추행까지 진전이 안 돼도 운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시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함으로써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자, 성차별과 성희롱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조화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존중이 필요한 것이지 성에 대한 차별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비하하고 그것을 빌미로 소외를 시키거나 여성성과 남성성의 각 장점과 역할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굳이 이런 것들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인격인 침해를 받게 된다면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은 의도와 반복성, 지속성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반응을 보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자나 운영진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정지 시비를 가리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또한 빈번한 신고는 피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증거를 쌓고 기록하고 관찰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운영진에게 조용히 알리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이익면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은 작업 환경을 저해하므로 시정하는 편이 좋다는 것을 대부분의 CEO들이 알고 있습니다. 리뷰 퀴즈 24번.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들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장소적으로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업무를 빙자한 사회 만남에서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 2번.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 3번. 고객이 성추행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 4번. 채용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 3학년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들의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고 단지 이해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수업에서 계획했던 목적은 거의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 2시 예술관 202호에서 드디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